반갑습니다. 예. 뭐가 어색하냐? 내가 이거 한번 길러봤는데, 내가 한번 꼭 길러보고 싶어서 길러봤는데, 금방 무심하나 합격했다고 그래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잘했다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왜 그래 쌤 초췌해 보이냐? 내 미친놈들 합격하면 다 가. 초췌한다고 그래 하면 다 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판을 해야 되겠다. 내일 깎을 건지 말 건지 좀 길러볼 건지. 아직은 좀 이게 길지 않아서 막 길고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해설 강의도 뭐 지랄이고 하네. 우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 잘라? 니는 마닥치고 있어. 니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깎으라고 하고 너는 공정하지 못해. 니도 닥쳐. 니도. 둘이는 닥쳐. 어떤데? 그냥 깎아? 알겠다. 내 집에 따 자르라고 하면 미안해. 알겠다. 네, 그러면 이번 주까지 이제 한번 하지마. 인상까지는 쓸 필요가 없잖니. 알겠어요. 네, 엄청 요즘에 가을 많이 타는 건 너 모르냐? 나는 가을이 왜 그렇게 슬플까? 가을이. 지하철이 막 떠나는 거 봐도 울컥한다. 왜 그렇지? 응? 저도 하나 주세요. 아니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아니 더 필요 없어요. 이거 남아. 남아요.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시험은? 잘 못 봤어? 아니 이제 다른 과목들을 우리가 내가 다른 과목들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과목 해설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잘 못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1편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1편은 안 나온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책이 더 많아요. 남을 건데. 그럼 이제 수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내가 이제 어색해서 여러분 이상할 수도 있거든. 계속 좀 지켜보면서 좀 어색하지 않는가 한번 보시고 어떻게든 한번 가져보고 보려고. 아니 제 와이프는요 괜찮다, 멋있다. 내한테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은 제 와이프 아니겠어요? 괜찮다,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여러분이 싫다라고 하니까 근데 학생들이 싫다고 하면 깎아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싫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 니는 닥치고 있어라. 니도 조용히 해라. 이 말은 뭔가 좀 여러분들 확 와닿는 느낌 없어요? 골목길, 뜨거운 가로등, 소중한 추억들. 없어요? 없구나. 너희들 이 가로등 이런 거 그런 거 밑에 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구나. 그렇구나. 가로등 밑에서 이제 우리는 집에 가기 전에 아쉬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거 없나 너희들은? 아이고. 그때 이제 겨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지나가면서 메밀묵 이렇게 하는 아저씨가 있거든. 빈대떡 자정무렵에 그런 게 없구나. 그런 게 없구나. 강의를 하자. 강의 빨리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1편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더라. 그런 적도 들어 많거든. 2편은 그런데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대. 그치? 전에도 한번 2편이 11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11문제 또는 10문제. 한 문제는 종합형이니까 11문제로 분류해도 되고 10문제로 분류해도 되거든.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제 11문제로 분류해도 되고 또 종합형이니까 10문제로 분류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 11문제.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그다음 3편에는 통계적으로 한 문제도 온다고 했잖아요.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소시효 부분이잖아요. 공소시효 부분 그대로 나왔고
그다음 그 공소시효가 나오지 않고 4편에 나오기 위해서는 3편에 다른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공석의 방식 쪽에 아주 중요한 그런 판례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가능해.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사의 공소제기의 그 공소장 있잖아요. 그 이제 서면이어야 하고 저장 매체가 안 된다는 엄청 중요한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공소시효가 아닌 부분을 3편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뭐 또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요 근래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공소시효거든요. 그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4편 같은 경우에는 8문제가 나왔어요. 4편은 원래 4편은 8, 9, 10문제 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편이 통례적으로 나온 부분은 맞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조금 부족하긴 하죠. 원래 4편은 한 8, 9문제 또 10문제까지도 가능한 부분인데 거의 뭐 가장 적게 나오는 빈도인 8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그 증거법은 여러분 육식들 빨리 보여주시죠. 너 자료들 없잖아. 내 나눠준 것도. 큰일 났다 너희들. 여기 와 여기 졸졸이 너희들 앉으라고 여기. 여기 와. 여기 와라 여기. 앉아라. 내 수염 어때? 지금 다 멋있다는 분위기 아니야. 다 짜르한 분위기야 지금. 그래서 이 4편은 나오는 만큼 일단 뭐 8문제, 9문제, 10문제 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나왔어요. 그다음 5편, 6편이 한 문제도 안 났습니다. 5편, 6편이. 그러니까 증거법 이후부터는 한 문제도 안 났고요. 우리 증거법이 그 3문제, 4문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증거법이 뭐 많이 나왔다. 뭘 그래요. 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 5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5문제는 너무 심했다 생각을 했거든. 이번에는 뭐 5문제는 아니고 한 4문제 가까이. 물론 한 문제는 증명력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까 5문제가 나왔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게 이제 수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수사편으로 보내도 되고 막 그렇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한 10문제 반. 그 다음에 우리 그 4편이요. 4편이 한 8문제 반, 뭐 이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반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법이 한 4문제 반 이렇게 나왔네. 4문제 반. 그러니까 증거법이 많이 나온 거는 맞아요. 원래는 한 3문제 그렇다고 해서 초점이 저 수염 쪽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제 아이 컨택을 하셔야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쑥스러워서 내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5편, 6편은 그러면 안 나왔는데 뭐 이런 경우를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출제 경향이 바뀌었냐? 뭐 누가 그런 뭐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경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누적된 뭔가 있어야 돼요. 누적된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개수 고르라는 문제가 이제 한 번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과목들이 다 개수가 없어졌거든.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이지만 어떻게 좀 이게 개수로 문제는 안 물어보겠구나. 우리 이런 짐작을 한번 해봤거든. 그래도 몰라가지고 그 다음 시험까지 한번 이렇게 봤거든. 한 3번에 걸쳐서 보니까 이제 뭐 국가직도 그렇고 모든 어떤 직렬에 모든 과목들이 다 개수가 없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경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형태는 경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웃긴 놈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지네들끼리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5편, 6편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은 적이 이전에도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채용에도. 이전에도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번은 출제를 하는 그 출제자의 어떤 문제를 선별하는 감의 문제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경향을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심판례. 그러니까 심판례 부분이 이번에 검찰 7급에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법원직에도 심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고 검찰 7급에도 심판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우리 심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심판례는 사실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것이 내 심판례 자료는 하나 줬잖아요. 우리가 강의 다 했던 거고 심지어 문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모의고사 봤을 때 그 느낌으로 뭐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심판례는 이렇게 다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심판례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출력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나중에 비교해 보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심판례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물며 심판례를 안 듣고 들어간 놈이 있어요. 미친 놈들이요, 여러분들. 그만큼 심판례가 중요하고 향후는 그렇게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금방 미친놈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다 제자들이 하니까 해도 되잖아요.
조금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그 내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다 그럴 건데 강의를 하면서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학원은 시스템 자체가 열심히 강사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들 열심히 또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지방 강사라고 사실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 학원의 규모나 내가 서울에도 뭐 있어봤잖아요. 이 학원의 규모나 시스템이나 서울에는 시스템 없어요. 그냥 나도 그 몸담았던 잠깐 공간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요 내면은 훨씬 더 그냥 정말 가서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을 정도로 적어도 경찰학원은요. 경찰학원 적어도 경찰학원은 근데 강사들도요. 뭐 인성 뭐 이야기 너무 비정상적이어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같은 강사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알겠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 학원도 그렇고 요즘에 다 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닌데 우리 학원이요. 아이고 정말 뭐 어찌 보면은 그 학원에서 합격자를 많이 내려고 고민 많이 내.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훨씬 선생들의 노고는 훨씬 더 많고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근데 바람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공부하는 어떤 방법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강사들이요. 여러분들 다 우리보다 더 똘똘한 것도 알고 잘난 것도 다 아는데요. 이 잘났다는 거 여러분 뭐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 뉘앙스면 미안해요. 뭐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영민이 잘난 것도 아니겠데 블로기도 뭐 블로기 이제 뭐 잘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 과목을 가지고서 정말 오랫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내 같은 경우는 한 14년 15년 되고요. 블로기는 내 후배니까 한 10년 정도 되나요? 블로기도 좀 됐네. 그리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오래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 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잘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게 제일 좋다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을 전달해 주면 그냥 그대로 쭉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빨리 합격하는 거 그걸 원하고 우리도 지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직업해야 될 거 하나는 심판례를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군다나 더. 수사권 조정 이렇게 가면은 심판례에 대한 어떤 그런 바로 다음 시험에 심판례가 또 안 나올 수도 물론 있어.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준비해 본다는 거죠. 나오니까 그것들이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하나의 분위기니까 트렌드를 간혹가다 또 벗어나서 또 3차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3차에 또 안 맞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검찰 취급도 그렇고 법원직도 그렇고 실제 한번 봐보세요. 심판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해 준 데서 7급이든 법원직이든 우리 이번에 경찰직이든 한 문제도 벗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하시고 여러분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붙일 때는 뭘 가지고 붙이냐면 이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기출문제지 파일을 펼쳐놓고 기출문제 해설을 붙여요. 해설을 붙일 때.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오늘도 그랬죠. 이번에도 이것도. 기출문제지 파일을 딱 펼쳐놓고 내가 이제 보면 키워드 알잖아요. 이 지문의 키워드를 입력해보면 내가 이제 기출문제 다 해설 붙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찾아요. 이렇게 키워드 글자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찾아서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설에 컨트롤 C, 컨트롤 S, V에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기출문제집 의 지문이 나왔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75 내지 80 정도 우리 정말 아주 적게 나올 때 60인데요. 그 60은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한 70 내지 85, 90까지 기출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풀었다고 하시잖아요. 한 번 푼 거는 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푼 거는 푼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푸셔야 돼요. 최소 여러분들은 한 20번 정도는 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번인. 최소 10번이죠. 최소 10번. 그리고 한 20번 근접하도록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합격 점수는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부분이요. 한 20 정도는 뭐냐. 심판례예요. 심판례. 그 부분. 근데 심판례는 제가 금방 입증을 해드리려고 좀 이 자료까지 출력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심판례는 100% 내가 잡아내고 이거는 내 몫이니까요. 내 몫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도. 그럼 그 부분 해결됐죠? 나머지 한 5%였던 문제인데 이 5%는 이거는 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그래 기존에는 이렇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뭐 15년 이렇게 강의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수성법에 어떤 직렬에 어떤 지문이든 이런 형태의 지문은 처음인 지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할 때 그런 걸 반영해서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있지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지문으로 그런 문제를 구성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문제집이 되게 두꺼워지겠죠. 그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비효율적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5%는 놓쳐도 하겠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거기까지 하겠다고 강의를 할 필요도 없고 문제 지문을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리글 마인드를 가지고 풀 수 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위주로 설명했거나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처음 나오는 이런 지문은 또 몰라도 돼. 왜?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또 이제 만약에 그 지문이 너무 어렵고 헷갈린 지문이 또 하나 더 있다면 이거는 누구나 틀려. 그래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5%는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출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심판례 정리하고 딱 해가지고 들어가면 학기 점수보다 남는 점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뭐 출제양 받겠다는 이런 소리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이전에도 이렇게 나온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바뀌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바뀌었으면 그냥 우리가 수업한 데서 다 나오고 기출문제가 다 나오고 심판례 정리가 다 나오는데 뭐 바뀌었으면 또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런 말들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그럼 해설 볼게요. 1번에 법관의 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했던 거죠.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재판 절차 항소인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경질되었다 했죠. 그러니까 뭐 경질됐다면 경질됐는데 무슨 제척은 하겠어요, 그죠? 경질되어 버리면 다른 법관이 교체되어 오면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 할 수 없다. 그렇죠? 관여한 거 아니죠. 경질되었으니까. 그 다음 이번에 고발 사실 이게 여러분 좀 생소한 지문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이런 판례죠. 당해 사건에 관여해야 돼 그죠? 당해 사건에 관여했을 때 우리 전심재판 관여할 때 바로 앞신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그 사람이 그 상급심 재판에 나오면 제척이잖아요. 바로 전심재판 관여,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 관여. 근데 이거는 당해 사건이어야 돼요. 다른 사건에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제척 대상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거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이 지문이 좀 생소하다. 이건 그동안 기출 지문에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것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끼시라고요. 바로 건너뛰면 돼요. 건너뛰고 그럼 일단 건너뛰어 볼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그 방법대로 해볼게요. 3번 수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 그 신청 자체가 부적합한 것이 뭐로 이건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우리 다른 배 문제집에 다 있고 다 했던 거잖아요. 기출지문에도 있고. 수송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 그 신청 자체가 부족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기피당한 법관에 의해서 구성된 재판부가 서소리를 각하할 수도 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전에 법 조문은 각하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각이라고 돼 있죠. 기각. 판례는 그 당시 법에 따라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수송지원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 또 기피 신청의 방식을 위반했을 때 이때는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한다 했죠. 이전에는 각하였고 이제 각하 이런 것들은 각하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됐죠? 이렇게 그 의미는 각하니까 구역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고요. 4번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수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송을 진행하여 한 수송에는 효력이 없고 이거 다 했던 거잖아요. 우리 기피 시도로면 수송 진행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이 기각 결정이 확정됐어. 그렇다면 어차피 기각이니까 그냥 정제장 수송행위 한 거 유효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더니 아니다라고 한다 했잖아요. 정제장 수송행위를 했다면 설령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다. 맞죠? 그러면 다 맞고 그럼 답은 2번 콩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2번 볼게요. 이제 답은 나왔죠. 소급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은 소급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이 문제에 하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 또 생소한 거 나오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다음 2번 볼게요. 고발 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재정 신청요. 기각한 법관이 우리 재정 신청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고등법원에서 했겠죠. 기각했죠. 일부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했대요. 고발 사실 일부. 자. 공수적이 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주심 판사로 관여한 경우 제척 원인인 법관인 사건에 관하여 전 재판에 관여한 때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해당하지 않죠. 해당한다면 틀리죠. 왜? 그러니까 고발 사실 일부에 대한 기각을 했대요. 근데 나머지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고발 사실의 나머지 부분 있죠. A와 B를 고발했을 때 A와 B를 만약에 고발했을 때 A, 이 사실에 대한 재정 신청 사건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각했다는 거죠. 그럼 B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죠. B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당해 사건 실체를 들춰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건요. 다른 사건에 관여한 것은 채책 대상이 아니거든요. 1번 문제는 쉬운 문제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2번의 진술거부권. 1번에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해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제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라고 했죠. 이거 오늘 우리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기본 이론에서. 우리 인재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3번, 4번 이런 다 기본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1번도 오늘 기본 이론 강의에서 우리 진도가 나갔죠. 우리 인지라는 것은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인지를 이해하는 입장과 형식적으로. 근데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이라는 것은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실제 수사를 하면 그 인지한 것으로 본다라 했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개시하거나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실제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그때 피해자 지위가 인정된다. 맞고요. 이번에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거는 최근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경관에도 나왔고 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미신고하면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자기의 형사 책임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리고 진술거부권 침해죠.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내가 기출문제집에 가지고 해설을 붙였으니까 다 있겠죠. 3번에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 피해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성질을 가진 경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기본 이론에서 하는 거죠. 제3자 피해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 실질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피해자 자기의 어떤 피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신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고지해야 한다. 맞고 4번에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유죄 추정, 불리한 심정 형성은 안 돼. 그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외가 있죠. 언제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하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우리 기출지문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결심판 피해자의 정당한 기과 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적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하려고 함으로써 이거는 강금액에 해당되죠. 당연히 해당되죠. 변사체를 검시하는 검사 혹은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오늘 기본 이론에서 했죠. 영장 없이 검증 가능하다. 변사체 검시는 수사의 단서예요. 영장 필요 없지만 해보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면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수사로 넘어가서 살펴보는 것을 검증이라고 하자는 거잖아요. 검증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긴급 요하는 경우는 영장 없이 가능하죠. 3번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신문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 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에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정말 많이 했다, 그죠? 자, 우리 따로 영상 녹화에 첨부하는 게 아니죠. 그 취지를 기재 않으면 첨부. 이거는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겹도록 많이 했죠. 내가 또 어색한 연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이제 2부만 따로 영상 녹화할 때, 자,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큐! 이렇게 사인 들어가면, 그런데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네요. 틀리진 않았겠지, 다들. 네, 가을이 슬프다고 나는. 닥치고. 야, 내 이 아들 정말 너희들 둘이 나중에 한번 와봐라. 학원풍이 어떻게 내가 보여줄게. 이 새끼들. 따로 영상 녹화에 첨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4번 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고. 4번에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에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관할지방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데 처음 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수성법을 조금만 알면 이 점을 풀 수 있죠. 영장 어떤 신청권이 지금 검사에게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경에게 옮겨 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도 뭔가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이제 사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헌법 개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개헌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제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의 그 보조를 맞춰서 물어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사경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잖아요. 그죠? 1번 틀리고요. 이번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거 우리 2018년에 나온 거 우리 헌재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웃긴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뭐 이런 거 좀 듣지 마. 내가 저전에 한번 이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판례 강의할 때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영상을 봤어. 어떻게 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잠깐 짧게 올려져 있는 거 봤어. 그러면서 이게 개헌이 되게 중요해서 딱 보니까 영상 뭐 애들이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면서 그냥 한번 가볍게 하도 뭐 물어보니까 뭐 설명해 주는 거라면서 뭐 그런 이야기에서 하면서 하더라. 내가 뭐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는 내 그 뭐 사이트든 뭐든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중요한 헌재 결정이다. 해가지고 막 올리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때도 흥분이 되는 것이, 아니 그런 말을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설명만 해주면 애들이 볼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 하면 그냥 바로 꺼버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한마디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뭐 그렇게 그런 강의 듣고 다 떨어지고 우리는 다 합격하면 되지.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싶다. 왜 그럴꼬? 그렇지? 왜 그럴꼬? 검찰 7급에도 나왔거든요. 우리한테 또 나왔대 이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 경우에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때, 이 필요한 때의 의미가 뭔데? 필요한 때의 의미가 피해자가 필요한 때,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이지. 필요한 때.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수색할 수 있다. 이 수색할 수 있다. 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색으로 이해하는 거지. 이란 형소법 216조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아. 필요한 때가 소지할 개연성이고 수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수색으로 이해하는 것이니까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에는 반한다고 했니? 영장주의에는 반한다고 했지. 왜 반한다고 했니? 자, 이거 우리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수송법에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헌법 16조에 되어 있는데 그 영장주의 예외는 언급이 없어요, 헌법에. 그래 당연히 영장주의 예외도 인정될 수 있지. 대인의 경우도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니까. 대물의 경우에도 규정은 없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지할 개연성과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과 또 영장 없이 수색하기 위해서는 소지할 개연성 그리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 이 두 가지가 예외 요건이거든. 근데 그 필요한 때라고 해서 소지할 개연성, 이거는 그 영장의 예외 요건 하나는 갖추고 있지만 이 규정에는 뭐가 빠져 있니? 영장을 발부받을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그 긴급성 이 요건이 빠져 있거든. 그래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설명했니 이것도. 영장 위반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지. 그 다음에 3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피해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혹은 변호인 승인권자 중 피해자 지칭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요. 이 출제를 처음으로 했었어. 이건 기존에 출제를 한 번도 안 된 것이야. 한 번도 안 된 것이요. 나도 이거 지문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느 경우에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 그럼 네 말고 다른 강사는 맞췄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이거는 그런 강사는 없어.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뭐지? 우리가 체포나 구속을 하면 체포구속 통지가라는 이야기지. 뒷부분은 기억나나? 들어본 기억은 나. 체포구속 통지 이거 참 많이 했거든. 우리 체포나 구속을 해서 빵에 쳐넣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자라고 했지.
우리 빵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갑자기 빵에 들어가면 문신 있는 나들 어깨 주물러 하면 주물러야 되고 뭐 얼마나 그 당혹스럽겠냐. 이때 이미 변호인 스님돼 있으면 그 변호인에게, 아직 스님돼 있지 않으면 변호인 스님권자 중 피해자 또는 피고인 지정한 1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을 통지한다 했잖아. 그 지체 없이가 너무 모호하니까 우리 규칙에 체포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통지한다 했지. 그럼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전화는 가능하니까 전화로 통지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꼭 통지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동안에 출제가 됐던 것은 이거 그대로 물어보면서 뭐 24시간을 뭐 48시간 이렇게 바꾸거나 다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바꾸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앞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결해버렸네. 헷갈리라고. 이건 뭔데 여러분들.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에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 체포하지 않았대. 체포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체포하지 않았대. 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통지하는 건 아니지.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때는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다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한다고. 체포하지 않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고. 이것도 기출지문에는 있어 이게. 됐고 그 다음에 4번인가요? 이거는 뭐 옳은 지문이지. 경찰관 4번 경찰 내 체포를 위한 실리 형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형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것도 우리 심판에 정리할 때 다 했던 거잖아. 여러분 문제로도 풀었는데, 제가 문제로도 다 제시했는데 여러분 금방 나눠준 여기 다 있어요. 예, 실리 형사에 나가기 전에 미란다를 미리 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란다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에 나선 이런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다. 당연히 적법하지 않지. 이 심판에만 들어도 문제를 맞추겠구만. 그치? 그 다음에 5번.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1번에 피해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은 구속된 피해자의 방어권을 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구속 피해자의 피해자 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허용된다. 이것도 다 나왔던 거예요 이전에. 우리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요, 이거는 구속 불구속 규정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요, 거기에 불구속 피해자의 신문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아니에요. 이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다 참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 불구속 가리지 않고 참여권이 제한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겠죠. 구속 불구속 가리지 않고. 알겠죠? 정당한 사유,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긴 해요 조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꼬아낸 거죠. 이런 형태로도 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근데 이거는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내용이니까요. 이번에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신문 중 이의 제기는 검사 또는 사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죠? 구분을 해가지고 참 많이 했죠. 이건 다 나왔던 거고요. 뭔데? 신문이 끝난 뒤에 이제 참여한 변호인은 시부린 다 했죠. 입을 열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신문 중에도 입을 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대로 쭉 따라오시면서 그만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다 해준단 말이죠. 자, 의견 진술은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하고, 이의 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다 했죠. 그렇죠? 이의 제기할 때 뭔 승인이냐, 승인은 이런 이야기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런 기본적인 조문 형태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약간 응용된 형태의 문제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 중이든 신문 후든 자유롭게 개입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다면 틀리고요. 왜? 의견 진술은 신문 중에는 승인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뭐 신문 중이든 신문 후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하면 이거는 맞죠. 그렇죠? 이의 제기는 제한 없이 가능하니까, 승인 필요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그 피해자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상인간의 물음에 대해서 예,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신문한 경우에 적법조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변호인 참여권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참여시키지 않고 진행했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거가 아니죠. 수집된 증거 아니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 신문조서는. 4번에
4번에 자, 변호인에게 피해자 신문 참여권을 인정한 이유는 피해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틀리죠? 이거 우리 했잖아요. 그죠? 심판례 할 때 다 했잖아요. 헌재 결정이잖아요. 최근에. 나라든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이거는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된다. 이게 헌재 입장이잖아요. 피해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말이죠. 그다음 6번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현행범인 체포. 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의 면에 염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하죠.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체포의 필요성이 요건이죠. 이번에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갖췄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재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우리 긴급체포 요건과 마찬가지로 체포 당시 상황을 이토록 판단하고 수사 주체가 판단하며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험칙에 비추어 현재의 그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했죠. 3번에 검사 또는 사형관의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이것도 심판에 정리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우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의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또 자, 현행범인 체포 현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게 되면,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 임의 제출물 압수 218조 이런 사후영장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되시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영장이 필요 없다 해서 뭐 멋지게 그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영장 필요 없다 해서 멋지게 그거 압수하지 말고 일단은 뭐 임의 제출을 요구해보는 방법이 훨씬 좋다고요. 왜? 임의 제출을 하고 이게 응해서 임의 제출하고 여러분 압수하면 아예 사후영장도 필요 없어지거든요. 또 증거물과 몰수물에 제한되지도 않아요. 나중에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압수하는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압수해야 되거든. 만약에 다 별건의 증거다 하면 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 제출물의 경우에는 증거물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정리할 때 다 했던 거고. 됐잖아요. 거기에 뭐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바로 틀리고 답이잖아요. 4번에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를 판단된다. 이거 다 했던 거죠. 여러분,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 당시 상황을 이토록 수사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게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현행범인 체포 사항이었다면 그건 적법한 것이에요. 자, 적법하다. 맞죠. 그 다음 7번이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건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받은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하고, 체포된 피해자 지체 없이 신문한다 했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48까지는 청구한다 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라고 했죠.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그렇죠.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예, 다음 날까지. 미체포 피해자하고 비교까지 했다. 그죠? 미체포 피해자는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 체포된 피해자는 지체 없이 신문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니은번에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기일에 출석하여 여기는 진술해야 한다. 아니죠. 진술할 수 있는 거죠. 하야 한다. 틀리잖아요. 진술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진술할 수 있다. 이걸 하야 한다. 이 처음으로 출제했었어요. 진술할 수 있다는 거. 디귿번에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지방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이거는 많이 나왔던 거죠. 직권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 경우 지방판사에 한 변호인 직권 선정은 당해 구속 전 피해자 신문까지만. 아니죠. 영장이 기각되면 효력을 잃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1심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1심까지는. 예, 틀리고요. 그 다음 미연번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비공개잖아요. 우리 공개 비공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장실질심사, 기소황제 절차 비공개,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공개 뭐 이런 것도 다 했고 다 했잖아요. 비연번에 피해자는 신문 시작 전에 접견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 조력, 조중 접전이라는 이야기 했다. 그죠? 신문 도중에는 조력, 신문 시작 전에는 접견도 가능하죠. 이렇게. 그 다음 8번.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변호인 대리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3차제에 정한, 이것도 우리 심판에 정리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인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주에 정한 변호인 때리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해자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 노동조합으로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연행 데리고 할 때 그 도움을 달라는 그런 공문, 그리고 공문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변호인 데리는 자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것은 이게 뭐 침해가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 다 있고요. 이번에 교도관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 내용의 검열 없이 금지 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 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 이것도 뭐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건 다 있잖아요. 자, 우리 접견을 할 때 이제 그 참여 청취 녹취하는 건 못 하거든요. 변호인과 접견할 때는. 그리고 주고받는 어떤 서류 같은 거 검열 압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쟤네들이 주고받는 서류 있잖아요. 그네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목을 확인하고 소송관계 처리부에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등재하는 거.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이런 거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침해한 것이다. 틀리죠. 그 다음 3번에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촉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4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우리 6월 6일 현충을 이야기했잖아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접견교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약간 그 판례인데 초점을 약간 다르게 잡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도 내가 다, 여러분 다 지금 최신 판례 문제 다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 수사기관이 정보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것도 다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자, 이것은 이미 선별해서 압수가 끝난 거예요, 현장에서. 이것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압수한 것을 가지고서. 이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미 선별해서 이미정 파일로 압수가 끝난 거예요. 그게 선별이 불가능할 때, 뭐 파일의 어떤 대량성이라든가 파일이 여러 개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거나 그래 그 현장에서 도저히 이게 어렵다면 그때는 동의를 얻고 영장이 돼 있으면 반출해서 이때는 압수수색의 일환이니까 참여권자 참여시키는 거지만 현장에서 이미 선별해서 압수가 끝났잖아요. 더 했던 거잖아요. 보장해야 한다. 뭐 틀리고 이 심판만 왔으면 바로 답이 나오고 끝이에요. 이번에 수사기관의 정보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는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 이거 다 했잖아요.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사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 질문으로도 구성까지 했는데 우리 판례집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틀리죠, 그렇죠. 이번에 형법도 신판례가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요, 이제 형법은 항상 심판례는 그래도 좀 보기 많이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요 근래는 사실 형소법이 심판례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향후도 이런 경향은 농후해질 것 같아요. 심판례는.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도 보면은 우리 정보장 매체,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수사를 할 때 최근에 불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훨씬 더 심판례가 훨씬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례는 특히 수송법에서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자 이런 흐름은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심판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도 이전에 기초된 내용들이 뭐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요. 이걸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심판례로 구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안 했습니까 내가? 그래 했잖아요. 여러분 강의할 때도 계속 그렇게 했고 특강할 때도 그렇게 했고 심판례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저보다 더 노력도 안 하고 정말 뭐 한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럼 뭐 이렇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적중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적중지적 언급 안 하잖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해보니까 서울 바닥이 어떤 바닥이냐면 이만큼 돼 있어, 이만큼 포장을 잘하고 뭐 쇼잉 잘하면 쇼잉이라고 하더라고, 쟤네들은.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말 이게 인간인가 싶은데 밖으로는 너무 존경스럽고 어쩌고 막. 뭐 학원도 그렇고 학원도 포장 안으로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내 제자들은요 일체 이제 그런 류의 강의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이란 이런 곳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하고 훨씬 여기가 좋아요. 내가 봐도. 그렇게 하세요. 마치 경찰을 그 강의를 하면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그래서는 좀 안 된다 보거든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팀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제 볼록이도 한 개 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좋잖아요.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막 그런 게 좋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신뢰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거는 온전히 이만큼 돼도 이만큼 포장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포장 잘해야 되고요. 뭐 무슨 적중 뭐 그다음 학생들 보고 막 학생들이에요. 그 마치 이 학생들 뭐 보고 사진 찍어서 뭐 몇 명 듣는 것처럼 뭐 홍보해야 되고요. 그런 걸 난 못 하겠더라고요. 사진 한 판 못 받겠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상처만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그 이야기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든 뭐든. 그러니까 열심히 쭉 그러면 따라오세요.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경찰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학원이든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자, 거기에 그 1번요. 이거는 우리가 다 했던 거고. 2번 봐보세요. 2번. 수사기관이 정보장 매체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이거 상세 목록 이건 다 했고요. 그다음 3번요. 제가 이거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우리 그 최신 판례 문제에는 아예 이메일 그 한 문제 그대로 아마 거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이메일 이런 것들도요.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문제도 한번 제시했고 우리 모의고사도 한번 냈고 다 냈잖아요. 그 이메일 관한 지문이 3번 4번이에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전자정보 소유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 해석상 허용된다. 허용된다 했잖아요. 이메일.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또는 압수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 교수실 가지고 이제 빗대 이야기했잖아요. 교수실 노트북에 있는 이 파일 이것을 압수하라고 돼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에는 떠 있지 않고 그 다른 어떤 해외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메일로 통상적으로 접근한 방식으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집어넣어 가지고 저 외국에 보관하고 있는 서버로 접속해서 그걸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교수실에 이 컴퓨터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이것을 탐색해서 압수하는 것은 수색 장소를 확대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압수수색의 전자정보 수색 장소에 있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피해자가 접근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 지장 매체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 정보 처리 장소에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잖아요. 그 다음 10번 영장에 하지 않은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1번에 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 장소에서 사법경찰 사무처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여러분 우리 이거 했잖아요. 우리 우리 실황조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정리하는 판례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실황조사서 이것을 검정조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검정조서 312조 6항 이렇게 해서 지금 증거 능력 인정할 건가 이런 문제가 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근데 실황조사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것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검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검증 216조 사망이죠. 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검증이라고 한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받지 않았다면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를 못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화재사고 현장에서 실황조사서를 작성했지만 이것이 그 성질이 우리는 서류는 타이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216조 사망,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검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검증 요소가 되는 거고 216조 사망,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검증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발받지 않았다면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영장주의 위반. 그 이야기죠. 216조 사망에 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즉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를 인정된다. 틀리죠. 영장을 발받지 않은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는 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도 틀리네요. 그죠? 이것도 처음 이런 형태로 나왔네요. 우리 범행 중 그러니까 이해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하세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 영장주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긴급해야죠.
그다음에 3번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운전자에게 담당 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치열단 혈액 중 일부를 뭐 끝났네 그죠. 우리 업무상 비밀이죠. 업무상 비밀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이미 제출하는 거 이거 가능하잖아요. 이미 제출물 압수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위협하지 않다 맞고. 4번에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새 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형식으로 틀렸네요. 끝났네요. 이건 틀렸네요. 그죠?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압수할 수 있는데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압수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건 위법 수입 증거예요. 증거를 못 하고 동의를 해도 증거를 못 하죠.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맨 뒤에 증거로 하며 동의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틀리죠.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했죠. 우리가. 그 다음 11번 압수수색의 절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이를 압수하려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참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개별 제시잖아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우리 심판을 정리할 때 다 했습니다. 그 판례 자료도 다 있던 거예요. 우리 두 가지죠. 우리 두 가지. 수출 물품의 통관 검사 절차에서 우표물의 개봉 시료 제치 이거는 행정조사예요. 그런데 특정 수출 물품에 마약이 반입된다는 어떤 제보하에 이것은 특정 범죄를 인지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사라고 했잖아요. 압수라고 했잖아요. 압수이라 했잖아요. 세관 공무원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따라 4조 1항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검사 요청에 따라서 특정 수출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 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3번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영장은 일회용이니까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새로 영장을 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은 압수상서에 보관 중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면 압수수색 상물의 장수적 특정이라는 문헌 해석상 현존한 물건으로 해석하는 거 가능하다. 안 되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엄격하게 제한 축소 한정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 12번 재정신청도 너무 쉬운 주제인데 여러분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에 불기소 처분할 만한 사건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있죠 여러분. 이건 비판받는 판례라고 했죠.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혐의 없음 불기소는 잘못됐는데 보니까 기소에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야. 이런 경우는 재정신청에 이유가 없고 기각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어차피 불기소란 결론이 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기각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있어요 여러분들. 기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구금장소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 기간 내에 교도소장 이런 말 나오면 재정신청이 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나오고 이게 답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답은 걸리지 않았네요. 근데 이게 틀린 지문을 물어봤을 때는 답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옳은 지문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재수사 특칙은 우리 재정신청 절차에 어디든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재수사 특칙. 이게 재수사 특칙이잖아요. 재정실 제출은 즉법이다. 즉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도소장에 제출하면 안 돼요. 지금 지청장이 제출해야죠. 그 다음에 3번에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진행이 정지되고 그렇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대기 결정이 있는 때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에서 날에 공소되게 된 것을 본다. 이게 그대로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재정신청은 공소 유지밖에 못하고요. 취소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이게 너무 쉽죠. 그 다음 13번에 공소시효 미수범 이것도 그 우리 재심 판례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 미수범 많이 나왔어요. 많이 17년 18년 뭐 많이 나왔어요.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범죄가 바로 진행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건 7급에도 나왔던 거거든. 7급에 나왔던 질문이 여기에 좀 많이 나왔어요. 다시 심판례 중에. 그러면 7급을 출제했던 출제자와 지금 우리 경찰이 2차를 출제한 출제자가 동일 인물일까?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동일하게 이 사람이 이쪽 저쪽을 다 출제하지는 않았던 거는 같고요. 물론 교수한테 문제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주면 문제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가다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걸 다시 돌려 가지고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그걸 가다듬는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충분히 이제 심판례를 물어본다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 저도 이제 똑같이 예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거잖아요. 자, 1번. 예,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 2번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뭐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거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다음 3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뭐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중국집의 짜장면, 우리 성법의 텐제면, 텐제면 견해요, 텐제면.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법정형을 가지고 효력하는 정하고요. 완성 여부는 제기시까지라 했잖아요. 변경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거기에 공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완성 여부는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바로 틀리죠. 제기시죠. 너무 쉽잖아요. 4번에 공범 1인이 공소에 일어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그렇죠. 우리 이제 공범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불리하게 확장시키는 것은 딱 두 군데예요. 불리하게. 어디냐면은 우리 고소 부분하고, 그다음 또 어디 공소시효 정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공범은요, 우리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같은 우리 필요적 공범 있잖아요. 대항범. 대항범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야기죠. 14번.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310조에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있다라고 했네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피고인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자백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은 맞죠. 그런데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 못 하잖아요. 이것도 참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인하는 것, 결국 이것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자백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강 증거는 독립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범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인하는 것을 들었죠. 내가 이제 법정에서 내 범죄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보강 증거는 내 자백의 독립 증거가 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내가 자백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나의 자백을 보강적으로 삼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적결 심판 절차에서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에이, 우리 적결에는 보강법칙 적용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쭉쭉쭉쭉 내려가지고요. 우리 통상재판은 증거법칙 5개 다 적용되죠. 우리 이런 걸 다 했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재판도 있고요. 우리 약식도 있고요. 그다음 적결도 있고. 그때 우리 증거법칙들 이렇게 5개잖아요. 우리 증거법에서 공부하는 거. 우리 통상재판은 5개 다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약식에는 1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적결의 경우에는 2개가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잘해. 이게 뭔데요? 윗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그 다음 이제 증거를 조사했을 때 자유심정주의, 그 다음에 자백보강법칙. 이렇게 돼. 보강법칙 적용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적용된다, X. 그 다음에 3번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틀리죠? 이건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우리 보강 증거는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보강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이게 3번 틀려요. 4번이 답인데, 우리 4번은 이거 했잖아요. 이 수첩입니다, 여러분. 수첩.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수첩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7급인가요? 그때 막 유사한 어떤 지문이 나왔어요.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어떤 사무처리 내역을 기재한 문서, 이게 수첩 있잖아요. 여기에 일부 자백과 자백한 내용과 일부 자백에 부합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백으로 보일 수는 없고 보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강자가 될 수 있다. 예, 옳은 지문이네요. 근데 이게 출제된 이유는 다수의 학자들은 비판합니다. 이건 앞번에 혐의 없음 불기소는 잘못됐는데 기소의 불기소 처분할 만한 사건이다. 이것도 다수결과 판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하고 이 판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출제가 자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정언거부권. 이것도 여러분, 법정에서 정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정언할 내용이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 알게 된 사유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그세에 당하여 정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인하여 3.1사조 그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인하여 진술하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3.1사조의 중요한 판례가 뭔데요? 진술거부권, 정언거부권. 진술거부권, 정언거부권 행사를 3.1사조에 그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 3.1사조가 적용되는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3.1사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질, 외소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를 진술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언급권 행사하는 것이 사망은 아니잖아요. 질병 아니잖아요. 외국 거주 아니잖아요. 소재 불명 아니잖아요. 혹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유인가? 증언급권, 진술급권 행사는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사유 적용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피고인이 정설의 사건을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이거는 우리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같은 대양범 이것도 수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의 자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격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니까 당연히 증언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법정에 재판하는데 뇌물 이제 그 공여, 뇌물 수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변론을 분리합니다. 변론을 분리해 가지고 뇌물 공여자 예, 법정에 뇌물 수자가 증인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 변론이 분리됐으니까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증언하게 되면 뇌물을 줬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뇌물 받은 남, 뇌물 수수한 놈, 이 범죄가 드러나는 거지만 내가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나의 형사책임이죠. 그건 나의 자기 또는 근처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증언급분이 있다는 것이. 증언급분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변론이 분리되면 증언급분 인정되죠. 3번에 증언급권자에게 증언급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한 경우에 증인이 침묵하지 않냐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정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해 선사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면 내가 증언을 거부했을 것인데 그걸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증언거부가 있다는 것을 몰랐죠. 증언을 했고 이게 위정이다. 그러면 위정죄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증언을 고지받았더라도 나의 진정한 의사로 그런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고지하지 않은 이 잘못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쥐가 고지받았더라도 증언을 했을 것이고 그 증언이 위정이라면 그때는 위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증언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정을 해도 위정죄는 안 돼요. 근데 예배적으로 이놈이 자기가 증언한 것이 증언거부권에 고지받았더라도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정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심화 강의나 이런 거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에게 비교를 좀 해서 기억해 두자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증언거부권 불고지했을 때 위정죄의 성립 여부하고 그 증언의 증거능력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구분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못하고 이놈이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통설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증거능력 문제하고 위정죄 성립 문제는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 증언거부권 불고지, 증언거부권 불고지했을 때 자 이거 위정죄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하고 이거는 원칙은 위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위정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증거능력 있잖아요. 증언거부권이 불고지 그 증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예요. 부정하는 게 통설이고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면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좀 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친구는 앞으로 학교에 있던 친구들 셈이 낸지 알았다는 셈이 내가 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금방 했고요. 4번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사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도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이게 판례거든요. 맞잖아요. 그 다음 16번 피해자 신문조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공판적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되고 특신 상태. 우리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다, 그지? 우리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는 312조 1, 2항 적실특이잖아요. 적법한 절차, 실적 인정 성립, 그리고 특신 상태 그대로 맞죠. 이번에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해자의 기명나래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 제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조 3항에 위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진술 거부 행사 여부에 대한 그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는 수사기관이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죠. 중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 그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작성한 자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쓴 걸 모르는 거예요. 진술자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성한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니까요. 근데 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겠지만 됐죠?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진정성과 임의성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검사 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공판일 공판기일에 그 피해자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내용 인정한 때라는 것은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내용 인정은 그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라고 했죠. 실질적 진정성이 뭔데요?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 17번 전문법칙 예외 요건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피고인, 갑이, 공파 등에서 공동피고인, 공범을에 대한 사법경제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이것도 참 많이 했다 그자. 우리 사경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 전부 다 3일이죠. 사망. 뭔데요? 정례, 적절방해, 내용 인정. 내용 인정은 누가 해요? 공범자 공동피고인이 하는 겁니까? 당해 피고인이 하는 겁니까? 당해 피고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리법정에서 내용을 아무리 인정해도 그 조서를 피고인 갑에 대한 공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갑이 내용 부인하면. 이번에 참고인 가처나 대화 내용을 문답형으로 기재한 사법경찰이 작성의 시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여러분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로. 이거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의 전화 내용을 조서에 기재했다. 본인 참고인 진술서예요. 그 참고인 진술서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 간인도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전화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로 했는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이거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죠. 증거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323조 진술기재 서류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예,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라도 우리가 전문증거요. 전모측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돼도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 3번에 특신 상태는 여러분 그 청황이라 했잖아요. 청황. 그 특히 신명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실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청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신 상태는 엄격한 증명이라고요. 자유로운 증명이라고요. 자유로운 증명이고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검사가 하는 거죠. 이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맞죠. 자유로운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이것보다는요. 출제한 사람도 조금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된다. 그게 맞겠죠. 자유로운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해요. 4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이 검정 결과를 기재하면서 이것도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검정조서는 3일이죠. 6항인데 측성이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반백골이 되어 있을 때 그 냄새가 한 것 하겠냐 어디. 그런 냄새 한번 맡으면 뭐 지금 처음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그런 현장에 임장하게 되면은 그 모습 그 자체는 오래 안 가는데 그 냄새가 오래 간대요. 그 냄새가 계속 이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저 전에 현직 경찰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정도 간대요. 저 전에 우리 여경 그 우리 국가수의 계략 같은 중경에서 그 얼마 전에 아줌마 돼가지고 애 데리고 왔더라. 분당 경찰서에 이제 근무하고 있던데. 아이고 내 제자도 지금 분당에 있는데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이제 한번 이야기 보라 했는데 밥 사달라고 그래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친구도 그 국가수에 그 당시 중경에 있을 때 갔더니 이제 여경인데요. 이제 중독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부검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두개골을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칼로 쭉 해가지고 찍 벗겨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게 딱 벗겨질 때 찍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가더래요. 근데 쭉 죽어 있는 사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뭐 이렇게 무섭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톱 가지고 이게 이렇게 절단할 때 그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하고 이 찌 벗길 때 소리하고 그게 오래 남더래. 그거 말고는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리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여러분 그 금정 같은 거 할 때 적성이 맞아야 된다. 이거는 적성이 맞아야 된다. 금정을 하고 작성하는 작성자의 적성에 맞아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작성자 이것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뭐로 바꾼다 했어요? 뭐 피고인 이렇게 바꾸고요. 적성 성립의 진정인데 특신 상태 이렇게 바꾼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쭉 뭐라고 돼 있어요? 원진술자라고 바꿨네요. 원진술자 아니죠. 작성자는 작성자.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증명한 때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 18번이요. 위법 수입 증거의 법칙.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소법 215조에 따라 관하지방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수된 증거는 여러분 공소제기 후랍니다. 이거 참 많이 했다 그죠? 이거 너무 쉽죠. 예, 공소제기 후에는 대물적 강제 처분은 법원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검사가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죠. 있다 틀리고요. 그 다음 2번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그 필로폰 투약범에 대해서 그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거 우리 다 했죠. 여러분 이 비밀녹음에 관한 것도 다 했잖아요. 비밀녹음 그렇잖아요. 예. 비밀녹음은 우리 삥 돌아가면서 5개 비밀녹음 딱 기억나시죠? 대화 당사 비밀녹음은 유수정이 아니고 제3자의 비밀녹음은 유수정이고 일방의 동의를 얻고 한 제3자의 비밀녹음도 유수정이고 수사기관이 이거죠. 휴대전화 제공해서 공범과 전화 통화하게 하면서 녹음을 시킨 거 이것도 위수정이라고 했죠. 뭐 3자 간 대화의 비밀녹음은 위수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비밀녹음 쭉 돌아가면서 5개 했던 기억나시죠? 예. 따라서 이거는 증거력이 없죠. 있다. 틀립니다. 2번 수사기관 지시에 의해서 녹음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 3번에 압수의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므로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사전 제시 긴급 집행이 안 되는데요. 이 반드시 사전 제시하라는 것은 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피처분자가 현장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4번이요. 이건 여러분 우리 했던 거잖아요. 교도관이 제소와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거는 임의 제출물의 압수죠. 영장 필요 없죠. 거기에 제소와의 사생활 비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즉법제자 위반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맞고요. 19번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 아닌 자 대화를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증거는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라 했잖아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이거 똑같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도 그렇고요.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녹음하는 건 이제 얼마나 뭐 증거법 이야기할 때 많이 했습니까?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내한테 범죄를 받은 놈이 내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녹음하는 것과 그다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 범죄를 목격하고 또는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하고 이걸 비디오로 촬영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 아닌 자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피해자와 피고인 아닌 자와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래요. 피해자하고 피고인 아닌 자. 피고인 아닌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우리 3.1.3조 1항에 우리 전 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가 되는 거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 서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녹화되어 있는 거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되는 거예요. 진술을 기재한 서류 3.2.3조. 우리 3.2.3조 1항은 진술서하고 그 다음 진술 기재 서류가 있잖아요. 그죠? 진술서는요. 그냥 지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지 혼자서 끄적끄적 하는 거고요. 진술 기재 서류는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적는 사람이 또는 녹화하는 사람, 녹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이건 진술기재 서류로 봐야 되죠. 1번에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수사기관 아닌 일반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동의를 얻었다 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아니죠.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피고인이 비디오 테이프 증거를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의 원본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잖아요. 사본도 가능하죠. 근데 단 사본이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겠죠. 사본도 가능합니다.
원본이어야만 한다 하면 틀립니다. 어떤 뭐 내용이든 간에 원본이어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3번에 비디오 테이프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해서 아니죠 여러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한다면요. 작성자가 나오면 안 돼요. 녹음자, 촬영자가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원진술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우리 3일 3조 이렇게 이해하면서 진술서, 그 다음 진술 기재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라인이 뭐였어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였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작성자, 그 다음 녹음을 하면 녹음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가 되는 거죠. 이면 쭉 내려와서 뭐라고 했어요? 원진술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했어? 진술서는 작성자라고 했잖아요. 작성자. 자, 이거는 둘 다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쓰는 거죠.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가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된다 했잖아요. 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누가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작성자, 녹음을 했다면 녹음자. 이 사람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고 또 한 개 더 뭐? 특신 상태가 있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니까 원진술자가 되겠죠. 작성자를 했으니까 틀립니다. 그 다음 4번에 자, 비디오 테이프 내용을 인위적인 조작에 가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가 비디오 테이프 시청을 마친 후에 비디오 테이프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특강 들었던 친구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녹음 테이프를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지 않았다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면 인위적인 조작이 전혀 가하지 않았다면 자, 그럼 보고 저 모습 저거 내 맞다. 그리고 내 목소리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진술한 대로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거 맞아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네 모습 맞고 전혀 조작이 되지 않았는데 네 모습 맞고 네 목소리 맞고 네 맞는데 네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저게 나 맞고 내 목소리 틈없이 맞는데 나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갑자기 등골 오싹하지? 오늘 저기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봐.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조작이 되지 않았다면 저게 내 맞고 내 목소리 맞다면 당연히 조작이 되지 않았다면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고 저 모습이 내 맞다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거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돼요. 비디오 테이프의 성립의 진정 인정 방법이 약간 특이하다. 이건 비디오 테이프는 사진과 녹음을 결합시켜 놓은 형태니까 조작이 되지 않았다면 모습이 저거 내 맞고 내 목소리 맞다면 내가 말한 대로 녹화되는 거 맞아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면 원주의자가 비디오 테이프 시청을 마친 후에 피촬영자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이다. 모습과 음성, 자신과 동일이라고 진술한 것은 녹음된 진술행위,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다 했다는 것이지. 자, 20번 음주 측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특별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단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된다면 운전자가 다시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액 일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 당연히 거부죄가 성립하죠. 지가 불응했으니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면 이미 음주측정 불응죄는 성립된 겁니다. 음주측정 불응죄는 성립된 겁니다. 성립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의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뭐가 더 근접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 피 속에서 알코올을 검출한 것과 호흡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폐에서 이렇게 증발하는 알코올 이것을 검출한 호흡 측정기 중에서 뭐가 운전 당시에 자기 몸속의 알코올을 더 증명하는 힘이 높겠어요? 당연히 피해서 바로 알코올을 검출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거 맞고요. 3번에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주치 여부에 측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재 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12조 2항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호흡 측정기에 호 이렇게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술을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2조 2항 이의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 맞고, 그 다음 4번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처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 한 시험을 요구한 거. 이것도 심판을 정리할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 음주 감지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음주 청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했는데요. 자, 명시적으로 음주 감지기 검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게 명백한 거죠. 따라서 음주 감지기 시험에 한 검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바로 그 즉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승되는 겁니다. 거기에 음주 감지기에 한 시험을 요구한 경우에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 감지기에 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 감지기에 한 시험을 거부한 그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별 문제집에도 음주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다른별 문제집 정말 좋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우리는 한 과목을 정리하니까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또 뭐 외부에 이런 강의들 중에 두 과목 하는 강사들의 강의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 볼록이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한 과목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도요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형법 용서 거의 양이 많은 것을 무성의합니다, 여러분. 무성의하고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새끼들은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뭐 하지 마시고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거의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다 이것저것 다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우리 3차든 뭐 내년 1차든 그렇게 준비가 되실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이제 좀 하라는 대로만 좀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만. 다르게 좀 고민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서는 아쉽게 안 된 친구들도 막 있고 할 건데 어떻게든 3차하고 내년 1차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특히 여경들은 더 좋은 기회고요. 그래 지금 이제 안 됐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두 달 뒤에 있는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면 103일 남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